자, 한번 이 주기율표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다 원소로 되어 있죠. 만물에 얼마나 많은 물질이 있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개수는 100, 지금까지 알려진 건 한 11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 여기 보시면은 92번이 유라늄이죠. 이 유라늄은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자연계에서 다 발견되는 그런 원소가 되고요. 나머지는 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소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결합함으로써 수많은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런 원소들이 다 골고루 분포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원소는 아주 불균일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양도 매우 다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발견되는 장소도 매우 다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우주 만물에, 이 지구뿐만 아닙니다. 저 달도 그렇고, 아니면은 여러분 운석 있죠? 운석의 그 조사해 봐도 여기 나와 있는 이 원소들을 다 이제 이걸 제외한, 이거 말고 다른 원소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죠? 이 주기율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중에 또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원자와 분자를 좀 더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원자는 물질은 기본적으로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자도 이게 분해해 보면은 핵과 전자로 되어 있고, 핵을 또 우리가 또 이제 입자 가속기로 핵을 또 분해하면은 거기도 여러 소립자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물리학에서 다룰 문제고, 실제로 우리 화학에서는 원자도 사실 별로 다루지 않습니다. 분자를 많이 다루죠. 원자의 원래 이제 의미는 쪼개지지 않는다 뜻인데, 사실은 원자도 잘 쪼개집니다. 근데 이제 원자가 모여서 이제 분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산소 원자, 수소 원자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원자를 화학에서는 거의 취급을 안 해요. 대신에 이 산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두 개로 이루어진 물 분자를 우리가 다루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아주 이제 기본적인 내용부터 살펴보면은, 근데 이제 산소 원자가 두 개가 모이면은 산소 분자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산소 원소 기호를 우리가 O로 쓰고, 그 밑에다가 이 서브스크립트로 E를 씁니다. E는 요 산소가 두 개가, 원소가 두 개가 있다 그 뜻입니다. 반면에 수소 분자는 수소 원자 두 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산소 원자, 수소 원자는 너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존재 못하고, 이렇게 산소도 그렇고 수소도 그렇고 다 분자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소 분자와 수소 분자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산소 분자 하나와 수소 분자 두 개가, 독립된 수소 분자가 두 개 있을 때는 이렇게 개수를 이 앞에다가 개수처럼 씁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물 분자 두 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하면은 그 반응 전과 후의 그러한 물질의 변화가 없어야 돼요. 여기 보세요. 물에도 산소가 여기 하나 두 개 있고, 반응물에도 여기도 이때는 생성물이겠네요. 산소 원자가 하나 두 개 있습니다. 수소 원자는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있고, 또 여기 생성물에도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물질 보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아내는 방법을 우리가 scientific method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정해서 실험도 안 하고 우리가 알기는 매우 힘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런 것을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언스라는 게 원래 사이언스라는 의미 자체는
지식이라는 데서 왔어요. 사이언스는 어떠한 이 지식을 얻고 그것을 또 조직화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지식만 많이 얻었다. 그것이 사이언스가 아닙니다. 지식을 얻어서 그것을 조직화하는 그런 프레임워크, 그죠? 그런 틀을 우리가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언스는 일종의 어떠한 행동을 계획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죠? 어떤 특정한 정보를 얻고 그거를 또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이론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적인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 우주 만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scientific method가 필요한데 이 방법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과학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게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과학적인 방법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잘 알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먼저 우리가 어떤 현상을 관찰을 하게 되죠. 그죠? 우리가 이제 지금은 물론 현상 관찰하는데 다양한 도구를 씁니다. 현미경도 쓰고 입자 가속기도 쓰고 또 뭡니까 여러 가지 기구를 써서 우리가 현상을 관찰합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그 관찰된 현상을 왜 그렇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한 가설을 세우죠. hypothesis. 관찰은 observation. 그다음에 그 관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가설이에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가설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합니까? 아니면 반증합니까? 반증이라는 것은 가설이 틀렸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실험이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물론 실험하기 어려운 그런 학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 이공계 학문은 다 실험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실험을 한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우리가 또 관찰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방법이 이렇게 이제 계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가설을 다시 세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험과 관찰과 그리고 이제 거기에 세운 이 가설이 잘 들어맞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하나의 이론이 되는 겁니다. 이론이란 것은 모델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자연계를 그냥 보면은요, 사실은 매우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다 복합적으로 동시에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런 것은 동시에 취급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이론적인 어떤 그 모델을 세울 때는 여기서는 굉장히 단순화시킵니다. 어떤 조건을 확실하게 주고 굉장히 단순화된 그러한 조건 하에서 어떤 이론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론이 있으면은 어떠한 우리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측이 가능해요. 이론 없이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왜냐? 이론이란 것은 어떠한 주어진 조건에서 이제 성립이 됐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예측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또 실험을 수행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 과정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돼서 이 이론이 정말로 잘 들어맞는다. 그러면 아주 좋은 이론이 되고 그 이론이 어떠한 보편적인 그런 뭡니까? 그런 동의를 얻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 로가 되는 거죠. 로. 그거는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로라는 것은 이론보다도 더 위에 있는 그런 개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법칙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론은 상황에 따라서 그죠? 조건이 달라지면은 이론이 틀릴 수도 있지만 로라는 것은 그보다 더 이제 넓은 범위에서 적용되는 그런 보편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중간에 이 가설이 있습니다. 가설. 가설은 아직 이론으로조차도 확립되지 않은 그런 상태를 우리가 가설이라고 하는 거죠. 단지 관찰 사항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세우는 그런 테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걸 갖다 우리가 하이포테시스 가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론을 다시 설명하면은 무엇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떠한 이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론은 주로 이제 이공계에서는 아주 간단한 수학적인 그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계속 테스트해서 이게 확립이 되면은 그때는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런 이론까지 법칙까지 가기 위해서는 측정을 해야 됩니다. 측정, 메저먼트라는 게 측정이죠. 어, 측정을 하는데 측정을 우리가 또 이 숫자로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이 과학에서는 모든 것이 다 정량적으로 표시가 돼야 돼요. 그럼 이 측정한 그 양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여기는 두 가지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 하나는 그 크기를 표시하죠. 그걸 숫자로 표시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이 과연 뭐냐, 뭘 측정했느냐, 거기에 대한 스케일 또는 유닛으로 또 표시해요. 예를 들어서 무게를 쟀다. 그러면 뭡니까? 예를 들어서 20g이다. 그러면은 그 어떤 물체의 그런 무게의 그런 정도가 나오겠죠. 그 숫자로 표시하고 그것이 무게니까 그람으로 표시됩니다. 음? 아니면은 또 뭐가 됩니까? 이거는 이제 저 플랑크 상수가 되는데요. 어떤 에너지와 그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같이 곱해진 경우 있어요. 이것이 이제 저 플랑크 상수라고 아마 여러분들 다음 이제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일단은 그런 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측정치는 숫자와 단위로 표시된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매우 매우 중요한 이 슬라이드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무게를 재요. 과일 무게를 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요즘 뭐 딸기 많이 나오니까 딸기 무게와 또 뭐가 있습니까? 음? 어떠한 나중에 이제 수박 있다고 쳐보십시오. 딸기와 수박은 굉장히 무게 차이가 많이 나지만은 어쨌든 무게라는 그런 관점에서는 다 동일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무게라고 쓰지만 실제로는요 우리가 질량이라고 우리가 하는 게 좋아요. 무게라는 것은 질량에다가 어떤 가속도를 곱한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냥 정확하게 이 질량이라고 한번 표시해 봅시다. 그죠? 어떤 질량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딸기와 수박의 질량은 다 등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길이가 있죠, 길이. 그죠? 길이와 질량은 전혀 별개의 개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딸기가 예를 들어서 뭐 10g짜리 딸기가 있다, 그죠? 그와 이제 뭐 5kg짜리 수박이 있다. 그거와는 서로 이제 이 질량이라는 측면에서 비교할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10g짜리 딸기 하나와 뭡니까? 20cm짜리 그 센티미터짜리 바나나 그건 전혀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연계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요. 측정이 독립적인 측정 그 종류가 있어요. 질량 하나 있고 길이가 있고 시간도 있죠.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질량과 길이와 전혀 섞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이란 거예요. 그리고 온도도 그렇죠. 또 전류도 그렇습니다. 어떤 물질의 양도 그래요. 또 빛의 세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7가지 그 양은 여러분들 이건 반드시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것들은 7가지 그 양은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어떠한 다른 그 성질이 나올 수가 없어요. 반면에 말이죠. 여러분들 힘은 어때요? 힘은 좀 그러시니까 어, 예를 들어서 그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파수라는 게 있잖아요. 주파수 단위는 뭡니까? 시간이 역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파수 단위는 헤르츠인데 주파수라는 것은 이 어떤 독립적인 그런 단위가 아니죠. 왜냐하면은 시간을 역수치하면 주파수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힘이 있죠. 힘은 뭐가 됩니까?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죠. 우리가 저거 합시다. 힘보다도 더 이제 속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속도는 어떻게 되죠?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만큼 갔느냐 그거죠. 그죠? 그러니까 속도는 길이를 시간으로 나눈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속도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단위들을 조합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7가지는 아주 기본적인 단위가 되고요. 나머지 것은 전부 다 이 기본적인 단위를 써서 유도되는 유도 단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그러면 이 단위가 이런 양들이 있는데 그것이 단위는 기본적인 단위는 과연 뭐냐? 질량은 킬로그램으로 표시합니다. 길이는 미터로 표시해요. 시간은 초로 표시하고 온도는 이 절대 온도 단위는 켈빈입니다. 이걸로 표시하고 전류는 암페어 그리고 물질의 양은 몰 이 단위 이렇게 줄여서 써요. 그리고 빛의 세기는 칸델라 이거는 단위는 CD 이렇게 약해서 쓰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 계산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요. 이런 단위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SI 단위라고 해요. 국제 표준 단위입니다. 근데 이게 불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렇게 원래 인터내셔널 시스템 유니트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불에서는 주로 거꾸로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SI 단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때 말이죠. 일일이 단위까지 포함시키지 않아도 전부 다 SI 단위로 다 이렇게 계산을 바꿔놓고 계산을 하면요. 나중에 그 결과도 SI 단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금방 배우면은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SI 단위를 쓰기에 불편한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게를 아니 질량의 SI 단위는 킬로그램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딸기 하나가 10g이다. 그러면은 그걸 SI 단위로 표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0.01kg이다. 그렇게 표시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해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용하기는. 그래서 그 그런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숫자가 크거나 작을 때는 여기다가 뭘 붙이냐면 말이죠. 이렇게 적도를 붙여서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이렇게 이 단위가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그것이 10배가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데카 이거를 붙이고 100배가 크면은 헥토. 근데 이거는 데카나 헥토는 사실 이 과학에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게 단 이제 1000배 이렇게 이렇게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그 단위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킬로는 많이 쓰는 거죠. 킬로. 그죠? 1kg은 몇 g입니까? 1000g이죠. 그죠? 또 킬로미터 1km는 1000m가 되게 되는 거고요. 이제 킬로보다 더 1000배가 많으면은 메가를 쓰죠. 그죠? 킬로, 메가, 그다음에 메가보다 더 1000배 많으면 기가. 그죠? 기가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100만이고 이거는 100만, 1000만하고 10억이 되는 거고요. 테라는 그것보다 더 1000배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킬로부터 테라까지는 아주 흔히 우리가 이제 쓰게 됩니다. 반면에 양이 너무 적으면은 이때는 또 다른 접두를 붙이는 거죠. 여기 여러분 심볼을 잘 보십시오. 보통 그러니까 1보다 큰 상태를 나타낼 때는 심볼이 전부 다 이 대문자로 돼 있어요. 그죠? 테라다 하면 페타, 그 다음에 엑사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킬로만 예외적입니다. 여러분 1km 할 때 킬로를 이 키자를 대문자로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소문자로 써야 돼요. 그죠? 가끔 이것도 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반면에 1보다 더 작은 양을 표시할 때는요. 이렇게 10분의 1은 대시 이거는 많이 쓰죠. 100분의 1은 센치 그리고 1000분의 1은 밀리 100만분의 1은 마이크로 그리고 10억분의 1은 나노 이렇게 씁니다. 이때 심볼은 전부 다가 소문자로 됩니다. 단 이때 마이크로는 말이죠. 밀리에 해당하는 요 심볼이 M이니까 스몰 m. 마이크로는요. 똑같은 M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 문자 요 마이크로를 이렇게 붙여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반드시 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